오늘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됐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며 향후 두어 번의 금리 인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보석개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개정을 반대하는 민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 합의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저 등에서 기밀 문건이 잇따라 발견된 가운데 FBI가 오늘 실시한 바이든 대통령의 별장 수색 과정에선 기밀 문건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감원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이메일로 또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20대 커플이 거리에서 함께 춤추는 영상을 SNS에 공개하자 이란 사법당국은 이에 대해 반정부적이고 매춘을 조장한다며 각각 약 11년에 달하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이턴입니다.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습니다. 인상폭은 낮아졌지만 당분간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라며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파월 의장은 오늘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최근 완화됐지만 여전히 너무 높다며 연준의 목표 물가 상승률인 2%를 달성하려면 긴축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적절한 수준으로 긴축하려면 두어 번의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파월 의장은 최근 3개월 물가지표에서 물가 상승 속도가 둔화한 것과 관련 최근 전개가 고무적이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인 하향 곡선이라고 확신하려면 상당히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노동시장이 여전히 극도로 경직돼 있다며 일자리 증가 속도는 둔화됐지만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임금 상승률은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정례회의에서 금리 인상폭을 0.25%포인트로 낮춘 것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이 연준의 목표 달성에 얼마나 근접했는지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데 필요한 미래 금리 인상폭을 어느 정도로 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해 기준금리 인하는 예상하지 않는다라며 연내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에 선을 그었습니다. 또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증액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향후 나아갈 길은 오직 하나라며 의회가 한도를 상향하지 못하면 아무도 연준이 경제를 보호할 수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미국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캐티 호코 뉴욕 주지사가 2023-2024 회계연도 예비 행정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보석개혁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정안은 피고인 구금이나 보석을 위한 판사 재량권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장희 기자가 전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새 개정안은 범죄 케이스 중 기소 시점에서 판사들이 피고인을 법정에 출두하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한을 조치하도록 하는 주 법상의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보석개혁법이 상습범죄를 야기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해당 문구를 삭제함에 따라 피고인 구금 등 보석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이 더 확대돼 폭력적인 중범죄나 상습 경범죄에 대한 구금이 더 쉬워질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보석법 재개정에 대해 현재 법에 존재하는 불일치와 병폐를 바로 잡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동안 보석개혁법 재개정을 반대하던 민주당원들에게 뉴욕주 중범죄 발생 비율을 낮추기 위한 동의를 끌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현금 보석 제도를 없애고 재판을 받을 때까지 구금을 최소화하는 보석개혁법이 시행됐지만 법안 발효 후 뉴욕주 범죄율이 급등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뉴욕시경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지난해 강도나 절도 혐의를 받은 5명 중 1명 이상이 보석개혁법으로 풀려난 후 2달 이내에 중범죄로 체포됐습니다. 특히 풀려난 재범죄자들은 기존보다 더 심각한 중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한편 개정안이 예비 행정 예산안에 포함되더라도 보석개혁법을 지지하는 뉴욕주 의회 민주당원들의 지지를 끌어내 주의회와 회계년도가 종료되는 3월 31일까지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저 등에서 기밀 문건이 잇따라 발견된 가운데 연방수사국 FBI가 바이든 대통령의 델러웨어 별장에 대해서도 수색을 진행했지만 기밀 문건을 추가로 발견하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FBI는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별장을 약 3시간 30분가량 수색했지만 기밀 문건을 추가로 발견하지 못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밥 파우어가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대신 FBI는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과 관련된 필사 노트와 일부 기타 자료를 검토 작업하기 위해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밥 파우어 변호사는 FBI의 수색 중에도 성명을 내고 법무부 표준 절차에 따라 운영상 보안과 무결성을 위해 사전 공지 없이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수색 사실을 공개하고 전적으로 지원 및 협조 의사를 강조했습니다. 수사당국의 바이든 대통령 기밀문건 반출 사건 관련 수색은 이번이 3번째입니다. 앞서 FBI는 워싱턴 DC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인 펜 바이든 센터와 델라웨어 윌밍턴의 사저에 대해 수색한 바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한 만큼 모든 수색은 영장 없이 바이든 대통령 측에 협조하에 이루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문건 반출 사건은 작년 11월 중간선거 직전 펜 바이든 센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 기밀 문건이 발견됐다는 미 언론의 지난달 초 보도로 처음 알려지게 됐습니다. 백악관은 해당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국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윌밍턴 자택에 대한 13시간의 수색 과정에 기밀 문건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법무부는 한국계인 로버트 허 전 연방지검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해 독자 수사를 맡겼고 그는 이번 주에 공식 수사에 들어간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집에서도 기밀 문건이 발견되면서 정부의 기밀 문건 관리 시스템의 적절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른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최근 각 분야에서 대규모 감원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기업들이 이메일로 일방적 해고 통보를 하는 일이 급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해고가 일상적이지만 통보를 이메일이나 문자로 하는 것은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보도에 전상희 기자입니다. 빅테크 업계에서는 최근 1년 동안 20만여 명이 실직했는데 잔인한 이메일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해고 통보만큼은 대면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구글은 직원 12,000명을, 아마존은 18,000명을 해고하면서 사전 논의 없이 이메일 통보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글에서 20년 일했다는 한 엔지니어는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새벽 5시 반에 개인 이메일로 해고 통지서가 와 피싱인 줄 알았는데 회사 이메일에 접속하니 차단돼 있더라고 토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통보를 이메일이나 문자로 하는 것은 금기시되어 왔지만 팬데믹 이후 원격 근무가 확산하고 채용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급증하자 기업으로서는 채용처럼 해고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대규모 감원 시 일일이 면담 일정을 잡기 어렵고 기술, 금융계에서는 해고당한 직원이 회사 기밀 유출 등 보복을 하지 않도록 해고와 동시에 사내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게 기습적인 이메일 통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 근로자의 67%는 해고 통보만큼은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고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한 컬럼니스트는 이별 방식은 사람의 기억에 평생 남는다며 사람을 일회용품 취급한다는 말이 나오면 해당 기업의 평판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기업들이 이메일 해고 통보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이란의 20대 커플이
거리에서 함께 춤추는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뒤 총 10년에 달하는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란 사법당국은 이 영상이 반정부적이며 매춘을 조장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란 인권운동가 통신은 테헤란 혁명법원이 아스티아스 하기기와 그녀의 약혼자 아미르 모하마드 아마디에게 각각 10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2년간 출국 금지, 인터넷을 통한 소셜 활동 금지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 커플은 테헤란의 아자디 타워 부근에서 춤을 추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여성은 히잡을 쓰지 않고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이 커플은 부적절한 영상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테헤란의 자택에서 보안군에 체포됐습니다. 당국은 영상을 근거로 두 사람에게 국가안보교란, 성매매 조장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매체는 이 영상이 지난해 9월부터 히잡 착용을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가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인권운동가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두 사람이 재판 과정 중 변호사를 선임할 기회를 빼앗겼으며 보석 석방 시도도 거부당했다고 전했습니다. 하기기는 에빈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이란에서 가장 악명 높은 카차크 교도소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9월 시작돼 확산하고 있는 히잡 시위는 이란의 현 정권이 1979년 혁명을 통해 집권한 이후 가장 심각한 도전입니다. 당국은 시위 참여자 최소 4명을 처형하고 다수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망에 대한 항의로 촉발된 히잡 시위는 장기간에 걸친 빈곤, 실업, 불공정, 부정, 비리에 대한 분노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 연방지법은 뉴저지 총기협회가 제기한 시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카지노, 공원, 해변 등 공공시설에서 뉴저지주의 총기 휴대 제한법 시행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 법원, 보육시설, 영화 스튜디오 등 법안이 지정했던 민감지역 25곳 중 19곳에서는 총기 휴대 제한법이 시행됩니다. 매튜 플래킨 뉴저지주 검찰총장은 이번 법원의 명령은 공공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상급 법원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저지주의 총기 휴대 제한법은 총기 난사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민감 지역을 총기 휴대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익명의 소식통 등을 인용해 니키 헤일리 전 주 유엔 미국 대사가 2024년 대선에 도전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2월 15일쯤 대선 도전을 공식화할 전망입니다. 그가 대선에 도전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붙게 됩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올해 만 51세로 유엔 대사 시절 대북 강경파입니다. 현재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헤일리 전 대사,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핵 태세 검토 보고서 한국어 번역본을 배포해 한국 내에서 자체 핵 보유 등 여론이 부상하는 상황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은 트위터를 통해 2022년도 NPR 중국어, 프랑스어, 일본어, 한국어, 러시아어 번역본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그는 이번 번역본 배포를 투명성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어 번역본은 총 42쪽 분량으로 북한이 화학무기 비축량을 늘리고 핵 탄도미사일은 물론 비행 능력을 확대, 다변화하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속 위협한다고 평가하며 한반도에서 위기나 갈등이 발생하면 여러 곳에 핵 무장, 행위자가 연루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미국과 우방, 협력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허용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 종말로 이어진다는 내용이 한국어로 적시됐습니다. 현재 뉴저지주에서 82만 5천 명 정도가 푸드스탬프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들 수혜자들은 6개월 기준 총 40억 달러 상당의 식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사기범 등이 가져가는 액수가 무려 1억 6천만 달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지원금 등을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이 많아지고 있는데 사기범들의 대다수는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 중국, 나이지리아, 루마니아 등 외국에 거주하면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해 미국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푸드스탬프 사기 사건 유형은 식품업소 업주들이 카드 결제기에 정보 인식 장치를 설치해 비밀번호 등을 빼낸 뒤 이를 범죄 조직에 넘기거나 이메일, 전화, 텍스트 등으로 푸드스탬프 수혜자에게 카드가 중지됐다며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수법 등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합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합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